자기야, 연기 좀 살살해. 너무 우니까 내가 다 웃기잖아. 제 영정사진 앞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육개장 국물에 밥을 말아먹으며 낄낄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리에 떨어져 죽은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지금 그들 등 뒤에 서서 시퍼렇게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맛있냐? 내 제사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더냐?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어머니의 핏빛 참교육.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더 행복한 날이 되실 거예요. 진실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살 이영숙이라고 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 그 말을 철석같이 믿으며 한평생 참아가며 살았는데요. 정말로 이제야 좀 다리 뻗고 살려나 싶었을 때 저는 다리 밑으로 떨어져 차디찬 강물에 허우적거려야 했습니다. 겨우겨우 살아 돌아온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날의 기록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제 손을 한번 보세요. 지문이 다 닳아 없어져서 동사무소에 서류 한 장 떼러갈 때마다 직원들이 애를 먹는 손입니다.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은 살비듬 사이로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비린내가 스며 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이 터져 피가 철철 흘러도 반창고 하나 사붙일 돈이 아까워 검정 비닐봉지를 칭칭 감고 고등어 대가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시장 바닥에서 뒹굴었습니다. 남편도 없이 핏덩이 같은 아들을 업고 좌판에 앉아 있을 때 행여나 아들이 학교 가서 생선가게 아들이라고 놀림받을까봐 저는 매일 밤 독한 락스로 제 몸을 문질렀습니다. 살가죽이 벗겨지는 것 같은 고통보다 아들이 기죽는 게 더 무서웠으니까요.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남들이 커피 마실 때 시장 바닥에 버려진 배추 겉잎을 주워 국을 끓여 먹고 10원짜리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수십억짜리 건물을 올렸을 때 세상이 제 발 아래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비가 새는 낡은 주택에 살며 가난한 척 연기를 합니다. 돈 귀한 줄 모르고 자란 내 새끼가 돈 냄새를 맡고 타락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평생을 짠순이 노인네로 살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피는 못 속이는지 아니면 제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업한답시고 제 피 같은 돈을 몇 번이나 말아먹은 아들놈이 최근 도박빚 독촉에 시달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잠적했다던 놈이 10년 만에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싸 보이는 툭불일 등급 한우 세트를 들고 말이죠.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 재훈이와 며느리 미정이가 들어왔습니다. 10년 세월이 무색하게 아들의 얼굴은 까칠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재훈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고기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 이거 진짜 좋은 고기야. 엄마 몸보신 좀 하시라고 큰맘 먹고 사왔어.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장 사채업자들한테 쫓기는 놈이 무슨 돈으로 한우를 사왔을까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그동안 아들이 보고 싶긴 했나 봅니다. 저는 못 이기는 척 아들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제 거친 손이 아들의 매끄러운 손을 감싸자 아들이 미세하게 움찔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이고, 이게 누구냐? 우리 재훈이 아니냐? 밥은 먹고 다니는 거냐?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야? 아이고, 내 새끼. 며느리 미정이가 옆에서 콧소리를 내며 끼어들었습니다.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철 지난 유행 지난 옷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늦게 찾아왔죠? 그이가 사업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그랬어요. 어머님, 근데 집이 왜 이렇게 추워요?
보일러 좀 틀고 사세요. 생선 판도는 다 어쩌시고. 미정이는 말끝마다 가시가 돋쳐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생글생글 웃고 있었습니다. 저 여우 같은 게 웬일로 내 비린내 나는 손을 잡고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손이 이게 뭐예요? 세상에 여자 손이 이래서 어떡해. 제가 나중에 핸드크림 좋은 거 하나 사드릴게요. 요즘은 관리 안 하면 늙어서 고생해요. 저는 오랜만에 만난 며느리가 어색했지만 꾹 참으며 며느리의 손을 두드렸습니다. 아이다, 괜찮다. 생선 만지는 년손이 다 그렇지 뭐. 근데 니들 무슨 바람이 불어서 왔냐? 혹시 돈 필요하나? 나 돈 없다. 알제? 제가 전곡을 찌르자 재훈이가 눈을 피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식은땀이 흐르는지 이마를 닦더군요. 엄마도 참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들이 엄마 보고 싶어서 온 거지. 그리고 사실은 엄마 칠순도 다가오고 해서 우리가 여행 준비했어. 효도 한번 제대로 하려고. 여행? 니들이? 미정이가 명품 가방에서 주섬주섬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을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공기 좋은 낚시터로 모시려고요. 요즘 글램핑인가 뭔가 유행이래요. 아, 그리고 그 전에 이거 하나만 서명해 주실래요? 예전에 들어두셨던 생명보험 있잖아요. 그게 보장 내용이 변경돼서 갱신해야 된대요. 혜택이 훨씬 좋아졌다나 뭐라나. 저는 며느리가 내민 서류를 받아들고 돋보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노안이 와서 글씨가 흐릿했지만 빨간색으로 표시된 사망시 수령액이라는 글자와 뒤에 붙은 0의 개수가 늘어난 건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기존 1억이었던 사망보험금이 5억으로 제 사망시 10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수령인은 당연히 이재훈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다 못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내 목숨값을 흥정하러 온 거구나. 알면서도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아들의 처진 어깨가 낡은 양복 소매 끝이 해진 것이 너무 안쓰러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짐짓글을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이거 뭐 사인만 하면 되는 거지? 돈 더 들어가는 거 아니지? 나 돈 나가는 건 딱 질색이다. 미정이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한 톤 더 높아졌습니다. 아유, 그럼요. 돈은 저희가 다 내는 거예요. 어머님은 그냥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만 하면 돼요. 여기에 이름 쓰시면 돼요. 얼른요. 재촉하는 며느리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주를 묻혀 도장을 찍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마치 재관 뚜껑 닫는 소리처럼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장을 찍자마자 재훈이와 미정이가 서로 눈짓을 교환하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그 비릿한 미소. 그건 자식이 부모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하이에나가 병든 짐승을 앞에 두고 입맛을 다시는 눈빛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말에 떠나는 거예요? 약속 잡습니다. 재훈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돌아가고 난 뒤 저는 한참이나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우 세트에서는 핏물이 배어나와 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심장에서 흐르는 피 같았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롱 깊숙한 곳, 겹겹이 쌓인 이불 속에 숨겨둔 30억짜리 건물 등기권리증을 꺼냈습니다. 혹시나 내가 집을 비운 사이 도둑이라도 들까봐, 아니면 이번 여행이 정말로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까봐. 저는 등기권리증과 5만 원권 현금 다발을 꼬깃꼬깃한 복대에 넣어 배에 칭칭 감았습니다. 옷을 입으면 티가 나지 않게
헐렁한 몸빼 바지를 입고 그 위에 낡은 조끼를 걸쳤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저는 영락없는 시장통 할머니였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니 아들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어머님 냄새나요, 차에 냄새 배잖아요 하며 코를 막았을 며느리가 오늘은 웬일로 우산까지 받쳐들고 나와 제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날씨가 좀 쌀쌀하대요. 따뜻하게 입으셨죠?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푹 쉬다 와요.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그 손길이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마치 수의를 입히는 염쟁이의 손길처럼 느껴져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 안에는 경멸과 탐욕이 뒤섞여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내 살다 며느리한테 이런 호강을 다 받아보네. 비가 와서 웃자노.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차 뒷좌석에 올라타자 재훈이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와이퍼가 뿌드득 하며 빗물을 닦아내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엄마 안전벨트 매. 빗길이라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야지.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동네 풍경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백미러를 통해 운전석에 앉은 아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운전에 집중하는 척하면서 힐끔힐끔 옆자리의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차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침묵을 깨고 며느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자기야, 거기 낚시터. 밤에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 맞지? CCTV도? 재훈이가 흠칫하며 백미러로 저를 보더니 급히 대답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조용하고 좋대. 엄마 쉬시기에 딱이야. 낚시꾼들도 비 오면 다 철수한다고 하더라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 밤. 고장난 CCTV. 불길한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가 뒤에서 자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작은 목소리로 속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처리되면 빚부터 갚자. 지긋지긋한 이 생활도 끝이야. 쉿, 조용히 해. 가서 확실하게 해. 실수하면 끝장이야. 저는 눈을 감고 자는 척하며 복대를 감은 배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백가죽 너머로 느껴지는 등기권리증의 딱딱한 감촉만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이 돈과 건물이 내 목숨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되는 걸까요? 차창 밖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천둥이 칠 것만 같은 아주 어둡고 무거운 하늘이었습니다. 차가 점점 인적 드문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차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요란해졌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빗소리에 감추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애미를 어쩌려고. 하지만 백미러 속 아들의 눈빛은 이미 제 아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욕망의 눈이 먼 타인의 눈, 아니 악마의 눈이었습니다. 차는 덜컹거리며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차는 한참을 달려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산속 깊은 곳, 낡은 낚시터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둑어둑해졌고 빗줄기는 아까보다 훨씬 더 굵어져서 와이퍼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퍼붓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릿한 물냄새와 썩은 풀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관리실 불빛은 까마득히 멀리 보였고 우리가 묵을 방갈로는 숲속 구석에
외따로 떨어져 있어 마치 귀신이라도 나올 것처럼 음산했습니다. CCTV를 찾아보려 두리번거렸지만 며느리 말대로 전선이 끊어진 가로등만 덜렁거릴 뿐 감시 카메라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나가도 아무도 모를 장소였죠. 짐을 풀고 방 안에 앉아 있는데 빗소리가 천둥처럼 지붕을 때렸습니다. 방바닥은 냉골이었고 벽지에는 곰팡이가 슬어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게 효도 여행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었죠. 하지만 아들 내외는 짐을 풀 생각도 안 하고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며 초조하게 서성거렸습니다. 재훈이는 캔맥주를 따서 단숨에 들이켜더니 빈 캔을 와작 찌그러뜨리며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비 오니까 운치 있다. 그치? 우리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올까? 저기 다리 위에서 보면 야경이 기가 막힌데. 제가 기가 막혀서 아들을 쳐다보며 대꾸했습니다. 이 빗속에 무슨 야경이냐? 미쳤나? 감기 들라. 그냥 방에서 쉬자. 그러자 며느리 미정이가 호들갑을 떨며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님 여기까지 왔는데 방에만 계실 거예요? 비 오는 날 낚시터 풍경이 얼마나 멋진데요. 저희가 다 알아보고 왔어요. 잠깐만 나갔다 와요. 네. 미정이가 가방에서 노란색 우비 하나를 꺼내 제게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 우비가 어찌나 큰지 소매는 제 손을 다 덮고도 남았고 밑단은 발목을 휘감아 걸을 때마다 밟힐 지경이었습니다. 마치 저를 꼼짝 못하게 묶어두려는 수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불편해서 벗으려고 하자 미정이가 제 손을 탁 치며 옷깃을 여며주었습니다. 미정이가 제 목 끝까지 단추를 잠그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꽁꽁 싸매야 돼요. 아유, 이제 딱 좋네. 우리 어머님 병아리 같으시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웃음기가 섞여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섬뜩한 한기가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재훈이가 우산을 펴서 제 머리 위에 씌워주며 재촉했습니다. 자, 가자 엄마. 내가 잡아줄게. 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아들의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진흙탕 길은 미끄러웠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빗소리만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우리가 향한 곳은 펜션 뒤쪽에 있는 낡은 구름다리였습니다. 나무 판자로 얼기설기 엮어 만든 다리는 바람이 불 때마다 끼익, 끼익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다리 아래에서는 불어난 강물이 시커먼 입을 벌리고 굉음을 내며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저기에 빠지면 뼈도 못 추리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살이 거셌습니다. 제가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재훈아, 여기 위험하다. 돌아가자. 무섭다. 재훈이가 제 손목을 꽉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아들의 소나기 힘은 억셌습니다. 엄마, 저기 중간까지만 가보자. 저기서 보면 물고기 튀어오르는 거 보여. 진짜 신기해. 제가 버둥거렸지만 건장한 아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출렁거리는 다리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발밑이 뻥 뚫려 있어 시커먼 강물이 넘실거리는 게 훤히 보였습니다. 현기증이 나서 난간을 잡으려 했지만 며느리가 씌워준 우비 소매가 너무 길어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미정이는 다리 입구에서 망을 보듯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재훈이가 저를 난간 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엄마, 저기 봐. 저기 아래. 보이지? 아들이 가리키는 곳을 보려 몸을 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거친 숨소리가 제 귓가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근데 나도 좀 살아야지.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심장에 꽂히는 찰나 뒤에서 미정이가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제 두 다리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순식간에 중심을 잃은 제 몸이 허공으로 붕 떴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번개가 번쩍하며 칠흑 같은 어둠을 갈랐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채 입술을 깨물고 있는 아들 재훈이의 일그러진 얼굴을요. 그리고 그 옆에서 입꼬리를 실룩이며 희열에 찬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는 며느리 미정이의 얼굴을요. 아, 재훈아. 제 비명은 천둥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몸이 뒤집히며 차가운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30억 건물이 내 30년 고생이 내 아들의 배신과 함께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귓가를 때리고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다리 위에서 멀어지는 두 개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난간을 잡고 제가 떨어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풍덩. 엄청난 충격과 함께 차가운 강물이 온몸을 강타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폐부 깊숙이 물이 밀려들어왔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입을 열수록 물만 들이켰습니다. 며느리가 입혀준 그 빌어먹을 우비가 물을 먹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우비가 저를 휘감아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물귀신이 다리를 잡아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내 새끼 손에 죽는구나. 거센 물살이 저를 마구잡이로 돌리고 바위에 처박았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억울해서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고등어 냄새 난다고 할까봐 락스로 몸을 씻어가며 키운 아들인데 그 아들이 고작 돈 때문에 제 애미를 강물에 던졌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절대로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이 되어서라도 저것들을 잡아가야 합니다.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복수심이 폐 속에 들어찬 물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검은 물 속으로 가라앉으며 저는 속으로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재훈아, 미정아, 내 눈이 지켜보고 있다. 기다려라. 그렇게 저는 깊고 어두운 강바닥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위에서는 여전히 무심한 빗줄기만이 강물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참 허무하더군요. 차가운 강물이 콧구멍과 입으로 쉴 새 없이 밀려들어와 폐를 짓눌렀습니다. 숨을 쉬고 싶은 본능에 허우적거릴수록 몸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들의 배신에 대한 분노도 며느리의 비릿한 미소도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마치 오래된 필름이 끊어지듯 제 의식이 전멸했습니다. 30년 동안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악착같이 모은 돈도 금쪽같이 키운 아들도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대로 물고기 밥이 되는구나. 내 인생 참 더럽게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마지막 끈을 놓으려던 찰나였습니다. 투두둑, 촥! 무언가 날카롭고 질긴 것이 제 종아리를 휘감았습니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강타하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강한 물살에 종이배처럼 떠내려가던 제 몸이 강 하류에 설치된 불법 그물에 걸린 것입니다. 촘촘한 그물코가 제 팔과 다리를 파고들었고 거센 물살이 저를 그물 안쪽으로 더 세게 밀어 넣었습니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팔이 신세가 되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질긴 그물이 저를 살렸습니다. 더 이상 떠내려가지 않고 멈춘 것입니다. 그물에 연결된 방울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딸랑딸랑, 딸랑딸랑. 폭우가 쏟아지는 밤 강가에 울리는 방울 소리는 마치 저승사자를 부르는 소리처럼 처량하고 급박하게 들렸습니다. 강변 텐트에서 쪽잠을 자고 있던 낚시꾼 황 씨는 그 소리를 듣고 쏘스라치게 놀라 일어났습니다. 그는 며칠째 허탕만 치고 있어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였습니다. 황 씨가 우비를 걸치며 투덜거렸습니다. 에이씨, 비 오는데 어떤 놈이 입질을 해? 소리 들어보니 잉어 왕건이 하나 걸렸나 보네. 황 씨는 손전등을 입에 물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으며 강가로 달려 나왔습니다. 장화가 진흙탕에 푹푹 빠졌지만 마음이 급해 넘어질 뻔하면서도 달렸습니다. 그는 익숙한 솜씨로 그물을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우, 무거워. 이거 미터급이다. 오늘 술값 벌었네. 하지만 그물은 평소와 다르게 묵직했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는 무게감에 황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물고기가 파닥거리는 진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라, 이거 뭐고? 통나무가 걸렸나? 힘쓰는 게 장난이 아닌데? 젠장, 그물 찢어지겠네. 황 씨가 끙끙대며 젖먹던 힘을 다해 그물을 강가로 끌어당겼습니다. 번개가 과르릉 하며 칠흑 같은 강물을 대낮처럼 비쳤습니다. 그 순간 황 씨는 그물 속에 엉켜있는 검은 형체를 보고 기겁을 하며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노란 우비를 입고 머리카락을 산발한 사람의 형체였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으악, 사람이다. 시체다. 아이고 엄마야. 황 씨는 비명을 지르며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손전등이 진흙탕에 굴러떨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불법 낚시하다가 시체까지 건졌으니 경찰에 걸리면 꼼짝없이 쇠고랑을 차게 생겼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는 벌벌 떨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강가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낚시꾼인 그는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살고자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황 씨가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다시 돌아왔습니다. 헐, 아직 살아있어. A씨 모르겠다. 그는 망설임 없이 거친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강물이 허리춤까지 차올랐습니다. 황 씨는 거센 물살을 헤치고 들어와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그물을 북북 찢어냈습니다. 이봐요. 아줌마, 정신 차려봐요. 그는 축 늘어진 제 몸을 쌀가마니 매듯 둘러매고 사력을 다해 모래톱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물을 먹은 우비와 옷이 천근만근이라 황 씨의 입에서 단내가 났습니다. 그는 저를 평평한 자갈밭에 눕히고 뺨을 거칠게 때렸습니다. 짝, 짝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릴 정도였습니다. 이봐요. 눈 좀 떠봐요. 숨 쉬어. 숨. 대답이 없자 황 씨는 곧바로 제 가슴 위에 두 손을 포개고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질 듯한 강한 압박이 가해졌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의 거친 숨소리와 욕설, 그리고 빗소리가 뒤섞여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캣, 쿨러, 으윽. 기도가 열리며 터져나온 기침과 함께 저는 뱃속에 들어찼던 강물을 한 바가지 토해냈습니다. 시커먼 흙탕물이 코와 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폐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끔찍한 고통으로 먼저 찾아왔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뜨자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와 잔뜩 겁에 질린 채
저를 내려다보는 낯선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황 씨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10년 감수했네. 살았소? 정신이 듭니까? 나 아니었으면 아줌마는 오늘 제사상 받을 뻔했소. 아이고, 내 팔자야. 저는 대답할 힘도 없어 고개만 간신히 끄덕였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려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어 살을 애는 것 같았습니다. 황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액정에 빗물이 튀었습니다. 일단 119랑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겠소. 이 꼴을 해서는 병원부터 가야지 원. 내가 여기서 낚시한 건 좀 봐주쇼. 사람 살렸으니까 정상 참작해주겠지. 경찰. 그 단어를 듣는 순간 흐릿했던 정신이 번개 맞은 듯 돌아왔습니다. 지금 경찰이 오면 안 됩니다. 경찰이 와서 사이렌을 울리고 난리를 치면 지척에 있는 펜션에서 자고 있을 아들 놈 귀에도 들어갈 겁니다. 놈들이 와서 내가 살아있는 걸 보면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라도 떼버릴 놈들입니다. 아직 결정적인 증거도 없고 내 재산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놈들이 희희낙낙하며 내 장례를 치르는 꼴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 했습니다. 그게 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피투성이가 된 손을 뻗어 황 씨의 바지가랑이를 움켜잡았습니다. 손톱이 깨져 피가 났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 안 됩니다. 제가 쉰 목소리로 처절하게 외쳤습니다. 목구멍에서 쇠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황 씨가 당황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요? 안 된다니? 당신 지금 꼴을 좀 봐요. 입술이 파랗다 못해 까매요. 다 죽어가는데 무슨 소리요? 제가 황 씨의 손에 들린 휴대폰을 뺏으려 하며 절규했습니다. 눈에는 핏발이 섰습니다. 신고하지 마세요. 제발. 경찰 부르면 나 죽어요. 저것들이 날 죽일 거예요. 제 눈빛이 얼마나 살기가 등등했는지 황 씨는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귀신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요? 누가 죽인다는 거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복대가 무사한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비닐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젖은 손을 품에 넣어 비닐에 쌓인 5만 원권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빗물에 젖은 돈다발을 황 씨 발치에 던졌습니다. 돈 줄게요. 이거 다 가져요. 내 목숨값이에요. 황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낚시터에서 평생 구경도 못 해볼 큰 돈이었습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돈과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탐욕과 의심이 교차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당신 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간첩이야? 수배자야? 제가 이를 악물고 황 씨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간첩 아니에요. 억울해서 그래요. 아저씨,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나 좀 숨겨줘요. 딱 3일만. 3일만 여기서 죽은 듯이 있게 해줘요. 황 씨는 잠시 갈등하는 듯 했습니다. 불법 낚시꾼인 자신의 처지, 눈앞의 거액, 그리고 제 눈에 서린 도끼. 그는 바닥에 떨어진 돈다발을 주워 냄새를 맡아보더니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거 사정이 아주 딱해 보이네. 나도 뭐 떳떳한 처지는 아니고. 알겠소. 내가 미친 척하고 도와드리지. 대신 뒤탈없게 해주쇼. 나 경찰서 들락거리는 거 딱 질색이니까. 황 씨는 저를 부축해 숲속 깊은 곳에 은폐된 자신의 텐트로 데려갔습니다. 텐트 안은 좁고 생선 비린내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지만 비바람을 피할 수 있어 제게는 호텔 스위트룸보다 더 아늑했습니다.
그는 휴대용 가스난로를 피우고 젖은 제 옷 위에 마른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찌그러진 양은 코펠에 물을 올려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들어가자 정신이 좀 더 맑아졌습니다. 동시에 아들이 나를 밀던 그 순간의 차가운 감촉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몸서리쳐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근데 나도 좀 살아야지. 그 목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귓가를 맴돌아 귀를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굶어가며 키운 자식이, 내 살을 파먹고 자란 자식이 나를 버렸습니다. 슬픔보다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황 씨가 라면을 먹다 말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근데 아줌마 대체 누가 그런 거요? 설마 자살은 아니죠? 저는 컵라면 용기를 으스러져라 쥐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살이라뇨. 아들이, 내 배 아파 낳은 아들놈이 나를 밀었어요. 뭐요? 아들이? 황 씨가 먹던 라면을 뿜을 뻔했습니다. 제 목소리에 서린 한기에 텐트 안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황 씨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폐륜에도 이런 폐륜은 처음 듣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저씨, 부탁 하나만 더 합시다. 아저씨 스마트폰 좀 빌려줘요. 그리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망원경 같은 거 없어? 망원경은 밤낚시 때문에 하나 있긴 한데. 그걸로 뭘 하려고요? 제가 텐트 지퍼를 살짝 열고 어둠 속에 희미하게 불빛이 보이는 펜션 쪽을 노려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켜봐야죠.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내 장례식 치를 준비는 잘하고 있는지 증거를 남겨야 하니까요. 그놈들 웃는 낯짝 내가 다 찍어서 법정에 세울 겁니다. 황 씨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낡은 스마트폰과 망원경을 건넸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마치 제 울분처럼 산을 울렸습니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들 눈치나 보던 힘없는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가는 야차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찢어진 상처를 대충 천으로 동여맨 채 텐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리고 열이 펄펄 끓었지만 차가운 흙바닥에 누워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황 씨가 구해다 준 흙 묻은 낡은 등산복과 챙이 넓은 모자를 눌러 쓰고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사고 현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숲속 언덕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밤새 내린 비는 그쳤지만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낚시터는 마치 귀신이라도 나올 듯 스산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젖은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망원경을 설치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사냥꾼처럼 숨소리조차 죽이고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날이 밝자 위잉위잉하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와 119 구조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주황색 보트가 거센 강물을 가르며 수색을 시작했고 검은 잠수복을 입은 대원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 멀리 강가에 상복 대신 검은색 등산복을 입은 아들 재훈이와 며느리 미정이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황 씨에게 받은 스마트폰의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줌을 당기자 화면 속 그들의 표정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잡혔습니다. 재훈이가 강물을 향해 무릎을 꿇고 땅을 치며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처절하고 애절한지 저간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세상에 다시 없을 효자가 어미를 잃고 통곡한다고 혀를 찼을 겁니다. 옆에 있던 미정이도 하얀 손수건으로 눈가를 연신 찍어내며 비틀거리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와 그들을 위로하자 재훈이는 경찰관의 품에 안겨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형사님, 제발 우리 엄마 좀 찾아주세요. 불쌍한 우리 엄마 고생만 하다가 가셨는데 시신이라도 찾아야죠. 네, 제발요. 하지만 저는 망원경 렌즈 너머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경찰관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재훈이의 눈은 사막처럼 메말라 있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 건조하고 차가운 눈동자가 경찰들이 어디를 수색하는지 혹시나 시신이 발견되는 건 아닌지 감시하듯 대룩대룩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고 경찰들이 보트를 타고 강 하류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낚시터 주변에 보는 눈이 사라지자 재훈이의 태도가 마법처럼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그는 툭 하고 무릎에 묻은 흙을 털고 일어나더니 인상을 팍 쓰며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러 던졌습니다. 아씨, 무릎 다 까졌네. 아파 죽겠네 진짜. 야, 김미정. 물 좀 줘봐. 목 아파 죽겠다. 아침부터 소리를 질러댔더니 목이 다 쉬었어. 미정이가 아이스박스에서 생수병을 꺼내 던져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오빠 목소리 좀 낮춰.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연기 좀 살살해. 너무 오버하니까 내가 다 민망하더라. 근데 저것들 시체는 찾을 수 있는 거야? 못 찾으면 사망 신고 못하는 거 아니야? 보험금 늦게 나오면 어떡해? 몰라. 물살이 저렇게 센데 떠내려갔겠지 뭐. 못 찾아도 실종 신고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법원에서 사망 처리해줘. 변호사 쓰면 6개월이면 된대. 좀 늦게 받을 뿐이지 돈은 나와. 아, 그나저나 배고프다. 뭐 먹을 거 없냐? 긴장 풀리니까 배고파 미치겠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엄마를 찾아달라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던 놈이 돌아서자마자 배고프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색은 성과 없이 끝났고 어느덧 해가 져서 어둠이 깔렸습니다. 경찰과 구조대도 날이 밝으면 다시 오겠다며 철수했고 낚시터에는 다시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관리실 불도 꺼지고 주변이 쥐 죽은 듯 조용해지자 펜션 마당 평상에 환하게 불이 켜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숯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미가 물에 빠져 죽은 그 차가운 강물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놈들은 고기 파티를 벌일 작정이었습니다. 제가 아들 먹이려고 사갔던 그 비싼 툭불 한우 세트가 석쇠 위에 올려졌습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지글지글 고기 굽는 냄새와 연기가 숲속까지 올라왔습니다. 뱃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하고 올라왔습니다. 역겨워서 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카메라 앵글을 고정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미정이가 캔맥주를 따서 캬 소리를 내며 재훈이에게 건넸습니다. 자기야, 짠해. 고생했어. 오늘 연기 대상감이더라. 눈물도 안 나는데 콧물까지 흘리느라 고생했어. 재훈이가 킬킬거리며 맥주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목을대가 넘어가며 꿀꺽꿀꺽 소리가 났습니다. 야, 너도 만만치 않았어. 어머님 하면서 쓰러질 때 진짜 배우인 줄 알았다니까. 근데 이 곡이 진짜 좋다. 엄마 주려고 산 건데 우리가 먹네. 마블링 죽인다. 입에서 살살 녹네. 어머님도 참 가시는 길에 아들 배불리 먹이고 가시네. 아, 맞다. 자기야, 엄마 건물 말이야. 그거 팔면 우리 강남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거지? 나 진짜 이 지긋지긋한 새빵살이 청산하고 싶어. 친구들이 나 어디 사냐고 물어볼 때마다 쪽팔려서 죽는 줄 알았다고. 미정이가 상추쌈을 주먹만 하게 싸서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볼이 미어터지게 고기를 씹으면서도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재훈이가 고기를 집게로 뒤집으며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침까지 튀어가며 말입니다. 당연하지. 그 건물 시세가 얼만데. 30억은 거뜬히 받아. 세금 떼고 빚 싹 다 갚아도 20억은 남는다. 거기다 사망보험금 5억 나오지. 재해니까 10억인가. 암튼 그거랑 엄마가 집 구석구석 숨겨둔 현금도 꽤 될걸. 이제 우리 인생 피는 거야. 로또 맞은 거지, 로또. 인생 역전. 아, 근데 엄마 시체 못 찾으면 찜찜한데. 혹시 어디 살아계신 거 아니야? 누가 본 건 아니겠지? 미정이가 먹던 고기를 멈추고 정색하며 재훈이의 등짝을 때렸습니다.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 입방정 떨지 말라고. 그 물살에 살아남긴 뭘 살아남아. 늙은이가 그 무거운 우비까지 입고 떨어졌는데 100% 죽었어? 벌써 물고기밥 됐을 거다. 찝찝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술이나 마셔.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아, 속 시원하다. 이제 그놈의 생선 비린내 안 맡아도 되네. 어머님 집에 갈 때마다 썩은 내 나서 비위상에 죽는 줄 알았거든. 야, 말도 마라. 나는 30년을 맡았다. 30년을. 학교 다닐 때 애들이 나한테서 짠내 난다고 얼마나 놀렸는지 아냐? 야, 니네 엄마 생선 장수라며? 하면서 놀리는데 쪽팔려서 죽고 싶었다. 징글징글했다, 진짜. 엄마는 왜 그렇게 궁상맞게 살았나 몰라. 다 쓰고 죽지, 바보같이. 재훈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비린내. 그놈의 비린내 때문에 나는 내 살을 락스로 벗겨내며 피가 나도록 씻었는데 아들 기 안 죽이려고 내 손이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일했는데 아들놈은 그 냄새가 징글징글하다고 토할 것 같다고 말하며 낄낄거리고 있습니다. 그 냄새 덕분에 지가 입고 먹고 대학 가고 장가까지 간 줄은 모르고 말입니다. 제 30년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려 카메라 화면이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했습니다. 내 가슴 속에서 억장이 무너지고 피가 솟구쳤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소리치고 싶었지만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입안에 비릿한 피 맛이 돌았습니다. 옆에 있던 황 씨가 제 어깨를 단단히 잡아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줌마, 카메라 흔들려요. 정신 차려요. 저런 천하의 죽일 놈들은 찍어서 만천하에 까발려야지. 울지 마요. 눈물도 아깝소. 지금 우는 건 지는 거요. 황 씨의 투박하고 거친 손이 떨리는 제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그 온기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울 때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을, 저 악마들의 웃음소리를, 저 추악한 민낯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한다. 이것이 내 유일한 무기다. 저는 옷소매로 거칠게 눈물을 훔쳐내고 다시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재훈이가 핸드폰을 꺼내 검색창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디 보자. 실종 선고 심판 청구. 부재자 재산관리인. 그래, 이거야. 일단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야 해. 그래야 사람들 의심을 안 사지. 엄마 친구들, 시장 상인들 싹 다 불러. 그 아줌마들 돈 많아서 부조금도 꽤 들어올걸. 육개장은 제일 싼 걸로 하고. 짠.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맑고 경쾌하게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킬킬거리며 서로에게 고기를 먹여주고 블루투스 스피커로 신나는 노래까지 틀어놓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미가 차가운 물속에 있다고 믿는 그 자리에서 축제를 벌이는 꼴이라니.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내 안에 티끌만큼이라도 남아있던 마지막 모정을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저들은 내 자식이 아닙니다. 그저 탐욕에 미친 범죄자, 내가 처단해야 할 악귀일 뿐입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갑게 식히며 녹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장되었습니다. 이 작은 파일 하나가 저들을 지옥으로 보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3일간의 형식적인 수색 끝에 경찰은 폭우로 인해 시신이 바다로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크다. 더 이상의 수색은 무의미하다며 철수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기다렸다는 듯 짐을 쌌습니다. 검은 상복을 미리 챙겨 입은 그들은 거울을 보며 슬픈 표정을 짓는 연습을 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트렁크에는 먹다 남은 한우 세트와 빈 술병들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급 세단이 낚시터를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숲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황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쩔 거요? 바로 경찰서로 갈 거요? 증거도 있겠다. 바로 잡아넣을 수 있을 텐데. 저는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경찰서로 가면 너무 싱겁죠. 놈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에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줄 겁니다. 세상 구경거리로 만들어줘야죠. 서울로 가야겠어요. 아저씨, 트럭 좀 태워주세요. 황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트럭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덜컹거리는 트럭의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은 엉망이었지만 눈빛만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준비가 시작된 다음 날 새벽 2시, 서울의 밤거리는 네온 사인으로 화려했지만 제가 30년을 살아온 이 성북동 주택가 골목길은 가로등 하나가 깜빡거릴 뿐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황 씨의 낡은 트럭이 골목 어귀에 덜덜거리는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그 작은 엔진 소리조차 제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려 심장이 쫄깃해졌습니다. 저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마스크를 턱까지 올린 뒤 차문을 열었습니다. 황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아줌마, 진짜 괜찮겠소? 혹시라도 놈들이 집에 있으면 바로 튀어나와야 하오. 내가 여기서 시동 켜놓고 대기할 테니까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전화하고. 알겠소? 1번 단축번호 눌러요. 제가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놈들은 지금 장례식장에서 육개장 나르느라 정신없을 시간이에요. 상주가 자리를 비우면 사람들이 욕하니까 꼼짝 못할 겁니다. 내 집 내가 들어가는데 도둑고양이처럼 담 넘을 생각하니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요. 저는 트럭에서 내려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담벼락에 붙어 숨을 죽이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내 집, 내 피와 땀 그리고 락스 냄새가 서린 2층 양옥집. 하지만 지금은 저를 죽인 살인마들이 점령한 적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담장을 넘는 대신 익숙한 대문 앞에 섰습니다. 빗물에 녹이 쓴 철대문이 저를 반기는 듯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어락 커버를 올리자 파란 불빛이 찌잉하고 들어왔습니다. 삐삐삐삐. 익숙한 손놀림으로 제가 평생 써오던 비밀번호 0000을 눌렀습니다. 단순하다고 제발 좀 바꾸라고 아들이 매일 핀잔을 주던 그 번호였습니다. 삐빅, 삐빅. 경고음이 울립니다.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차가운 기계음이 고요한 골목길에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고 머리카락이 쭉 뼈섰습니다. 누가 들었을까봐 주위를 휘둘러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비밀번호를 바꾼 것 같았죠. 배신감에 치가 떨렸지만
지금은 분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아들 생일 512 삐빅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손주 생일 1225 며느리 생일 908 손가락이 제멋대로 떨려왔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속옷을 적셨습니다. 5번 틀리면 도어락이 3분간 잠겨버리는데 벌써 4번이나 틀렸습니다. 여기서 문 하나 못 열어서 복수도 못하고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제발. 그때 문득 아들의 미신적인 성격이 떠올랐습니다. 평소에도 숫자 4를 싫어해서 엘리베이터 4층 버튼도 안 누르고 이사 날짜도 점집에 물어보고 정하던 놈이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사람이면 그렇게까진 안 하겠지.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손가락을 들어 천천히 숫자를 눌렀습니다. 그들이 나를 비오는 다리 위에서 밀어버린 날짜.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날짜. 10월 24일. 1, 0, 2, 4. 띠리릭. 철컥.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기가 막히다 못해 헛웃음이 픽하고 터져나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 새 인생 시작하는 기념일이라 이거지? 애미 제삿날을 현관 비번으로 해놔? 짐승도 너희보단 낫겠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이 폐륜을 어떻게 갚아줘야 할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순간 저는 또 한 번 경악하여 뒷목을 잡았습니다. 집안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끼던 자개장이며 고가구들 위에는 빨간 딱지가 붙은 것처럼 폐기, 중고나라, 당근이라고 적힌 포스트잇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에는 100리터짜리 종량제 쓰레기 봉투 수십 개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봉투 밖으로 삐져나온 건 다름 아닌 제 옷들과 생활용품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할 때 입던 몸빼 바지, 아끼던 꽃무늬 원피스, 며느리가 촌스럽다고 비웃던 스카프들, 그리고 제가 평생 썼던 낡은 가계부까지 제 30년 인생이 통째로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쓰레기 봉투를 발로 뻥 차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 썩을 년 놈들. 아직 장례도 안 끝났는데 내 물건을 다 드러내. 아주 신이 났구나. 신이 났어. 내 흔적 지우기가 그렇게 급했냐? 봉투에서 삐져나온 낡은 내복 한 벌을 집어들었습니다. 구멍이 나서 기워 입었던 내복입니다. 이걸 입고 추운 겨울 시장 바닥에서 떨며 아들 학비를 벌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이내 눈물을 닦아내고 내복을 다시 봉투에 처박았습니다.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안방 문을 열자 상황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제 침대는 이미 분해되어 한쪽 구석에 흉물스럽게 처박혀 있고 그 자리엔 며느리가 노래를 부르던 수백만 원짜리 최신형 안마의자 카탈로그가 떡하니 놓여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서류 뭉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상속세 신고 서류, 부동산 매매 계약서 초안, 강남 반포 아파트 분양 팜플렛. 아주 김칫국을 사발로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장롱을 밀어내고 장판을 걷어냈습니다. 다행히 그놈들은 장판 밑까지는 뒤져보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시멘트 바닥을 파서 만든 비밀 금고 뚜껑이 보였습니다. 저는 품에서 챙겨온 열쇠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었습니다. 달갑. 금고 안에는 제가 여행 갈 때 미처 챙기지 못한 인감도장과 순금 열쇠 그리고 비상금으로
넣어둔 현금 다발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복대를 만져보았습니다. 백가죽에 닿아 있는 등기권리증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다행이다. 등기권리증은 내 몸에 있고 이걸 팔아먹을 때 필요한 인감도장도 여기 있다. 이제 너희들은 아무것도 못한다. 저는 준비해간 가방에 인감도장과 폐물, 현금을 쓸어 담았습니다. 가방이 묵직해지자 마음도 든든해졌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화장대로 향했습니다. 분명 뭔가 더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여우 같은 게 그냥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화려한 보석함 밑바닥을 들추자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가 나왔습니다. 펴보니 아들 재훈이가 쓴 신체포기 각서였습니다. 채무자 이재훈은 도박빚 5억 원을 11월 30일까지 변제하지 못할 시 신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섬뜩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서명했던 갱신된 생명보험증권 원본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류를 구겨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게 다 증거다. 재훈아, 네가 이 도박빚 때문에 고작 이 종이 쪼가리 때문에 애미를 팔아먹었구나. 오냐, 내가 이 빚까지 싹 다 까발려서 깜빵에서 평생 썩게 만들어주마. 저는 침입 흔적을 지우기 위해 장판을 다시 덮고 널브러진 서류들도 원래대로 배치했습니다. 도어락에 남은 지문까지 옷소매로 싹 닦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아들과 며느리의 웨딩 사진이 보였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얼굴에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저 사진도 곧 압류 딱지가 붙어 쓰레기장으로 가게 될 테니까요. 현관문을 나서자 새벽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마치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채찍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기다리던 황 씨의 트럭이 보였습니다. 제가 조수석에 올라타자 황 씨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어우, 왜 이렇게 늦었소? 10분 넘었잖소? 경찰차 지나가는 줄 알고 가슴 졸여서 죽는 줄 알았네. 물건은 다 챙겼소? 제가 묵직한 가방을 들어보이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인감도장이랑 남은 폐물 싹 다 챙겼습니다. 등기권리증은 제 배에 있고 도장은 여기 있으니 이제 그놈들은 건물 못 팝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도 챙겼죠. 아들놈 도박 빈문서랑 보험증권 원본이요. 황 씨가 허허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이제 강남에 있는 김 변호사 사무실로 가주세요. 날 밝자마자 공증부터 받아야겠어요. 내전 재산 10원 한 장 저것들한테 안 가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유언장도 싹 다 고칠 겁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집을 보며 저는 주머니에서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제 재산 관리를 도와주던 김 변호사였습니다. 새벽이지만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접니다.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저 안 죽었습니다. 네, 귀신 아닙니다. 살아있어요. 지금 사무실로 갈 테니까 서류 준비 좀 해주세요. 유언장 다시 써야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놈 살인 미수로 깜빵 보낼 준비도 좀 하시죠.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수화기 너머로 김 변호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이제 모든 탄원은 장전되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내 장례식장에서 화려한 피날레가 시작될 것입니다. 장례식 당일 오전 9시 강남의 고층 빌딩 숲 사이에 있는 법무법인 정의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앉은 저는 흙탕물이 말라붙은 등산복 차림이었고
김 변호사는 빳빳하게 다려진 슈트를 입은 채 경악에 찬 표정으로 태블릿 PC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아들 재훈이와 며느리 미정이가 낚시터 평상에 앉아 쌈을 싸먹으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시체 못 찾으면 보험금 늦게 나오는데 차부터 바꾸자, 강남 아파트 보러 가자라는 대화가 적나라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김 변호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결국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찻잔이 달그락거리며 쏟아질 뻔했죠. 저는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지만 이제는 눈물조차 말라버린 상태였습니다. 네, 맞아요. 내 배 아파 나 4살 깎아먹여 키운 자식놈입니다. 변호사님, 감정적인 위로는 됐고 법적으로만 따져봅시다. 이 정도면 저것들 사회에서 영원히 매장시키는 거 가능하죠? 김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흥분을 가라앉히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능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존속 살해 미수입니다. 게다가 보험금을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했으니 보험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도 추가됩니다. 우리 민법 1004조에는요. 고의로 직계존속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 영상 하나면 아드님은 회장님 재산 10원 한 장, 숟가락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다행이네요. 내 피 같은 돈이 저것들 유흥비로 쓰일까봐 억울해서 눈을 못 감을 뻔했거든요. 저는 가방에서 새벽에 집에서 챙겨온 30억 건물 등기권리증과 인감도장, 그리고 아들이 쓴 신체 포기 각서와 갱신된 생명보험증권 원본을 꺼내 대리석 테이블 위에 탁 하고 올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판사봉 소리처럼 결연하게 울렸습니다. 김 변호사님, 지금 당장 서류 준비하세요. 이 건물, 그리고 내 통장에 있는 현금 50억 전액 싹 다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독거노인들 밥 해주고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애들 장학금 주는데 써주세요. 그리고 내 유언장 다시 씁니다. 불효자 이재훈과 며느리 김미정에게는 단 한 푼의 유류분도 남기지 않는다. 이거 확실하게 공증 받아주세요. 법적으로 딴지 못 걸게 완벽하게요. 김 변호사가 비장한 표정으로 인터폰을 눌러 직원을 호출했습니다. 김 대리, 지금 당장 공증 변호사님 모셔오세요. 그리고 기부 약정서 서식 가져오시고 강남서 강력계장님한테 연락 좀 넣으세요. 형사고소장 초안도 바로 작성합니다. 최고 수준으로 준비하세요. 서류가 작성되는 동안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발 아래로 수많은 차들이 개미떼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자식 같은 괴물이 또 있을까요? 재훈아, 너는 지금 육개장 나르면서 조문객들한테 슬픈 척 연기하고 있겠지. 실컷 해둬라.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쇼가 될 테니까. 잠시 후 낚시꾼 황 씨가 사무실 한쪽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마치고 씩씩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양복 입은 변호사들 사이에서 등산복 차림으로 묘한 위화감을 주고 있었지만 제게는 그 누구보다 든든한 우군이었습니다. 아줌마, 아니 회장님, 관할서 강력계 박 형사님하고 통화했습니다. 제가 낚시터에서 찍은 영상이랑 상황 다 설명했고요. 안 그래도 실종 신고 들어와서 수사 중이었는데 타살 정황이 확실하다고 하니까 바로 병력 출동시키겠답니다.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제가 황 씨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경찰이 너무 일찍 들이닥치면 재미없어요. 제가 들어가고 나서 놈들이 제일 당황했을 때 그때 들어오라고 했죠? 네, 걱정 마십시오. 오후 4시
조문객 제일 많을 때 맞춰서 장례식장 덮치기로 했습니다. 박 형사님이 아주 이를 갈고 있더라고요. 모든 법적 준비와 경찰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제가 직접 무대 위로 올라가 주인공으로서 막을 내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제 얼굴과 몸에 난 상처를 보며 안타까운 듯 혀를 찼습니다. 회장님,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아 보이십니다. 병원부터 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마 상처가 덧나서 곪고 있어요. 이러다 폐혈증이라도 오시면 어쩝니까? 저는 전신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마는 찢어져 피딱지가 엉겨붙어 있었고 팔다리는 멍투성이에 긁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강물에 퉁퉁 불어터진 손발은 보기 흉할 정도로 짓물러 있었습니다. 영락없는 물귀신의 몰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단호하게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게 내 증거고 이게 내 훈장입니다. 병원 가서 치료받고 말끔한 모습으로 가면 놈들이 변명할 구실을 주게 돼요. 엄마가 치매라서 헛소리한다. 실수였다라고 몰아갈 수도 있고요. 이 처참한 꼴 그대로 가서 보여줄 겁니다. 니들이 애미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내 몸에 새겨진 이 상처들이 내 입보다 더 크게 소리칠 겁니다. 저는 황 씨에게 부탁해 빨간 소독약만 상처 부위에 덕지덕지 발랐습니다. 소독약이 굳은 피와 섞여 흐르니 더 기괴하고 참혹해 보였습니다. 찢어지고 냄새나는 옷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강물 냄새, 흙 냄새, 그리고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이 냄새야말로 저들이 그토록 혐오하던 제 인생의 냄새였습니다. 준비를 마친 저는 휴대폰을 꺼내 문자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수신인은 노량진 시장 상인회, 동네 계모임, 경로당 친구들 등 제 지인 수백 명이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함께 울고 웃던 네 사람들. 한 글자 한 글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문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오타가 났지만 고치지 않았습니다. 긴급. 저 노량진 영숙입니다. 저 안 죽었습니다. 억울해서 눈을 못 감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제 장례식장 사무실로 다들 와주이소. 내 아들놈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내 마지막을 똑똑히 지켜봐 주이소. 꼭 와주이소. 노량진 영숙이가.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1분도 안 돼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띠링, 띠링. 아니 영숙아, 이게 무슨 소리냐? 살아있다니.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지금 장례식장 가는 길인데 이게 뭔 날벼락이고. 언니, 나 지금 고등어 썰다 말고 칼 들고 간다. 어떤 놈이 언니를 건드려. 가만 안 둬. 성북동 경로당 식구들 전원 출동한다. 기다려라. 수백 통의 답장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시장에서 30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네 사람들의 분노가 화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들이 저의 가장 강력한 증인이자 군대가 되어줄 겁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오후 3시 30분. 저는 황 씨가 렌트한 검은색 스타렉스 밴을 타고 장례식장 주차장 구석에 도착했습니다. 선팅이 집계되어 있어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김 변호사가 건네준 태블릿 PC로 장례식장 내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미리 사람을 심어 초소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빈소는 조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화환이 줄지어 서 있었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글귀가 가증스럽게 보였습니다. 조문객들이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의 말을 건네면 재훈이는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인 그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입금 알림을 확인하는지 힐끔거리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며느리 미정이는 한술 더 떴습니다. 몸에 딱 붙는 검은 상복을 입고 진주 귀걸이까지 한 채 손님들에게 육개장을 나르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이 갑자기 빗길에 실족하셔서요. 참 호상이라면 호상이죠. 고통 없이 가셨으니까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뭐. 화면을 보던 제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깊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스렸어요. 복대의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제품에는 전 재산 기부 증서와 아들의 빚 문서, 그리고 제 목숨과도 같은 등기권리증이 들어 있습니다. 이 차 문을 열고 나가면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심판자이죠. 시간이 다가올수록 장례식장 주차장으로 낯익은 용달차들과 오토바이들이 속속 도착하는 게 보였습니다. 비린내 나는 앞치마를 두른 생선 장수들, 몸빼 바지를 입은 야채 장수들, 지팡이를 짚은 경로당 노인들이 씩씩거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웅성거리며 빈소 입구로 몰려갔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다 못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오후 4시 정각, 김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준비 완료. 입장하십시오. 저는 차 문을 열었습니다. 장례식장의 꿉꿉한 공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향냄새와 음식 냄새가 뒤섞인 그 공기가 제게는 그 어느 때보다 전투적인 아드레날린을 솟구치게 했습니다. 저는 황 씨의 부축을 거절하고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비틀거려도 괜찮습니다. 쓰러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가자. 내 제삿밥 내가 먹으러. 저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대충 쓸어 넘기고 핏발선 눈으로 장례식장 입구를 노려보았습니다. 저 문을 여는 순간 아들 재훈이와 며느리 미정이가 쌓아 올린 거짓과 위선의 모래성은 파도에 쓸려가듯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제 발걸음 소리가 장례식장 복도에 무겁게 그리고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습니다. 뚜벅, 뚜벅, 뚜벅. 그것은 복수의 카운트다운 소리였습니다. 가장 붐비는 시간대라 그런지 빈소 안은 조문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몸담았던 노량진 시장 상인의 사람들부터 동네 경로당 노인들, 그리고 아들 재훈이의 회사 사람들까지 북적거렸습니다. 향냄새와 육개장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뒤섞여 빈소는 묘한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에 저는 꽃무늬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앞에는 가증스러운 연극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상주 완장을 찬 아들 재훈이는 조문객이 들어올 때마다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곡을 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구성졌지만 눈에는 눈물 대신 탐욕스러운 계산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재훈이는 절을 하고 일어날 때마다 힐끔힐끔 부조금함을 쳐다보았습니다. 봉투가 두툼하면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고 얇으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며느리 미정이는 쟁반을 내려놓으며 시장통 생선 장수 김씨 아줌마에게 말했습니다. 아유 아주머니,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육개장 식기 전에 드세요. 어머님이 생전에 아주머니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김씨 아줌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미정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새댁이 고생이 많네. 시어머니가 그렇게 갑자기 가셔서 얼마나 놀랐어. 착한 며느리 두고 가서 우리 옥분이가 눈이나 감았으려나 몰라. 미정이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눈가를 찍어내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후회돼요. 흑흑.
하지만 김씨 아줌마가 돌아서자마자 미정이는 표정을 싹 바꾸며 옆에 있던 남편 재훈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씨, 저 아줌마 손에서 비린내나. 오빠, 저 아줌마 부조금 얼마 냈어? 3만 원 낸 거 아니야? 시장 사람들 짠돌이라니까. 재훈이가 부조금 명부를 슬쩍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몰라, 나중에 세봐야지. 야, 좀만 참아. 지금 사람들 많이 왔잖아. 오늘만 넘기면 우리 세상이야. 아까 김 변호사한테 전화 왔는데 엄마 사망 보험금 청구 서류 준비 다 됐대. 다음 주면 입금될 거야. 두 사람은 영정사진 바로 밑에서 킬킬거리며 희희낙낙하고 있었습니다. 제 영혼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튀어나와 뺨을 갈겼을 장면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파박. 갑자기 빈소의 조명이 모두 꺼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전에 조문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정전이야? 장례식장에 무슨 정전이래? 재수없게. 어둠 속에서 당황한 재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요. 직원분 없어요? 불이 왜 이래? 관리실에 전화해봐. 바로 그 순간 빈소 정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켜졌습니다. 하얀 노이즈가 사라지자 선명한 고화질 영상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상 속 배경은 비 내리는 낚시터였습니다. 숯불 위에서 한우가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고 재훈이와 미정이가 맥주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스피커 볼륨이 최대로 설정되어 있어 그들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장례식장을 울렸습니다. 시원하다. 야, 엄마 시체 못 찾으면 어떠냐? 어차피 죽은 거 확실한데. 물고기 밥 됐겠지. 그러게. 어머님도 참 눈치 없이 시체라도 빨리 떠올라야 보험금이 빨리 나오지. 안 그래? 아, 이 고기 진짜 맛있다. 어머님 덕분에 우리가 포식하네. 엄마 건물 팔면 30억이다. 30억. 빚 갚고 강남 가서 떵떵거리며 살자. 지긋지긋한 생선 비린내 이제 안녕이다. 영상이 재생되자마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육개장을 먹던 사람들은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조문을 하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며느리는 깔깔거리며 춤을 추고 있었고 아들은 노인네 잘 죽었다며 고기를 씹고 있었습니다. 침묵을 깨고 김씨 아줌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거 뭐야? 저거 재훈이 놈 아니야? 세상에. 사람이 죽었는데 고기를 구워 먹어? 조문객들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분노의 고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저게 사람이냐? 짐승이지. 어떻게 지 엄마가 죽었는데 저런 소리를 해? 재훈이와 미정이는 사색이 되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재훈이가 허둥지둥 리모컨을 찾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뭐야? 누가 튼 거야? 당장 끄라고. 이거 조작이야. 하지만 리모컨은 작동하지 않았고 영상은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미정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귀를 막았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빈소의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비릿한 강물 냄새가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습니다. 역광을 받아 검은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저였습니다. 물에 젖어 축 늘어진 등산복, 피딱지가 눌어붙은 이마, 헝클어진 머리카락, 멍투성이가 된 맨발. 마치 강물에서 방금 기어나온 물귀신 같은 형상이었습니다. 저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끌며 천천히 빈소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 발에서 뚝뚝 떨어지는 흙탕물이 하얀 국화꽃 위로 튀었습니다. 아, 귀신이다.
미정이가 저를 보고 자지러지게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갔습니다. 재훈이는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지더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엄마, 엄마가 왜 거기서 나와? 저는 아무 말 없이 뚜벅뚜벅 걸어가 재훈이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본 아들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싸늘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쩍쩍 갈라져 나왔습니다. 왜? 내가 죽어서 못 올 줄 알았나? 내 제삿밥 내가 먹으러 왔다. 이 호로 자식아. 엄마. 그게 아니라. 저는. 닥쳐라. 저는 있는 힘껏 손을 들어 올려 재훈이의 뺨을 갈겼습니다. 짝! 장례식장이 떠나갈 듯한 파열음이 터졌습니다. 재훈이의 고개가 획 돌아가고 입가가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그 건장한 놈이 제 손길 한 번에 휘청거렸습니다. 네가 사람이냐? 네가 자식이야. 애미를 다리 위에서 밀어버리고 여기서 곡을 해? 네가 인간이냐고. 저는 돌아서서 제 영정사진을 노려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가증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단상 위로 올라가 영정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향해 힘껏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사진 속에 제 얼굴이 찢겨나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촛대를 집어들어 미정이를 향해 던졌습니다. 미정이가 비명을 지르며 제사상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살려주세요. 어머님 잘못했어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시켰어요. 재훈이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야, 김미정,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네가 밀자며. 네가 돈 필요하다고 했잖아. 무슨 소리야? 오빠가 빚 때문에 죽겠다고 먼저 그랬잖아. 오빠가 밀었지 내가 밀었어? 서로 살겠다고 물어뜯는 꼴을 보니 기가 찼습니다. 그때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씨 아줌마와 시장 상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생선 칼을 든 아줌마, 야채 바구니를 든 할머니들이 씩씩거리며 재훈이와 미정이를 포위했습니다. 김씨 아줌마가 재훈이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 썩을 놈아, 우리가 네 엄마를 어떻게 키웠는데 똥 기저귀 갈아주고 업어 키웠더니 애미를 죽여. 내가 오늘 네 놈 뼈를 발라버릴 거다. 아이고 아줌마, 이거 놓으세요. 경찰 불러요 경찰. 재훈이가 발버둥 쳤지만 억척스러운 시장 아줌마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미정이는 이미 머리채가 잡혀 바닥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아, 내 머리. 이거 나요. 이거 폭행이야. 고소할 거야. 빈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육개장 그릇이 날아다니고 화환이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 난장판 한가운데 서서 찢어진 영정사진을 밟고 섰습니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들 똑똑히 보시오. 이놈들이 내 자식입니다. 돈 때문에 제 애미를 강물에 쳐넣고 여기서 쇼를 하고 있던 놈들입니다.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제 외침에 장례식장은 다시 한번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경멸과 분노, 그리고 저에 대한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재훈이와 미정이는 바닥에 널브러진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화려했던 계획은 깨진 영정사진처럼 박살이 났습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그 소리는 저들에게는 지옥의 나팔 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피에 젖은 등기권리증과 신체 포기 각서를 꺼내 재훈이의 얼굴에 툭 던졌습니다. 옛다. 니들이 그토록 원하던 거다. 근데 어쩌나?
이건 이제 휴지 조각인데. 너희 인생이랑 똑같이 말이다. 재훈이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절망으로 물드는 것을 보며 저는 비로소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감옥에서 썩을 준비나 해라. 경찰입니다. 모두 비키세요. 장례식장 입구에서 굵직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남서 강력계 박 형사와 형사들이 거친 발소리를 내며 빈소로 들이닥쳤습니다. 그 뒤를 따라 황 씨가 개선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황 씨가 손가락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재훈이와 미정이를 가리켰습니다. 형사님, 저놈들입니다. 저것들이 어머니 강물에 밀어버린 페르나들입니다. 박 형사가 성큼성큼 다가와 재훈이의 팔을 낚아채고 꺾어 올렸습니다. 이재훈 씨, 당신을 존속 살해, 미수 및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 아내 김미정 씨도 공범으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철컥 차가운 금속음이 장례식장의 소란을 잠재웠습니다. 은색 수갑이 아들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재훈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입을 벌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액체가 범벅이 된 얼굴을 제 다리에 비벼댔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형사님, 이거 오해예요. 제가 죽이려던 게 아니라 그냥 장난이었어요. 네, 엄마 말 좀 해봐. 아들 깜빵 보낼 거야? 나 재훈이잖아. 저는 아들의 손을 벌레 털어내듯 발로 걷어찼습니다. 장난? 애미를 30m 다리 위에서 던지는 게 장난이냐? 그래, 나도 장난 좀 쳐보자. 너 깜빵 가는 거, 그거 몰래카메라다. 됐냐? 옆에서 수갑을 차던 미정이가 악을 쓰며 발버둥 쳤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명품 원피스는 찢어져 속살이 보일 지경이었지만 그녀의 도끼는 여전했습니다. 그녀는 수갑 찬 손으로 남편 재훈이를 가리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사님, 저는 아니에요. 저 인간이 다 시킨 거예요. 빚 때문에 죽겠다고, 엄마 죽으면 보험금 나온다고 꼬드겼다고요. 저는 말렸어요. 진짜예요. 그 말을 들은 재훈이가 눈을 뒤집으며 미정이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형사들이 뜯어 말리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야, 김미정, 너 방금 뭐라 그랬어? 여행 가자고 한 거 너잖아. 엄마 돈으로 강남 아파트 사자고 노래를 부른 게 누군데? 이 나쁜 년아, 혼자 살겠다고 나를 팔아? 웃기지 마. 오빠가 밀었잖아. 난 뒤에 서 있기만 했다고. 어머님 들으셨죠? 저 진짜 억울해요. 서로의 밑바닥을 보이며 물어뜯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저것들이 한때는 부부라고 여보, 자기하며 내 돈을 갉아먹던 놈들이라니. 기가 차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변에 있던 시장 상인들이 혀를 차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김 변호사가 공증해 온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그들 눈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재훈아, 미정아, 니들이 그토록 원하던 내 재산 궁금하지 않나? 두 사람의 시선이 서류 봉투에 고정되었습니다. 탐욕은 공포 속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그들의 눈동자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전 재산 기부 약정서. 수중자는 성북노인복지재단이었습니다. 잘 봐라. 내 건물, 내 땅, 내 현금. 싹 다 기부했다. 도장 꽝 찍었다. 니들한테 갈 돈은 10원 한 장 없다. 아, 빚은 있겠네. 니들이 쓴 카드값이랑 사채빚, 그건 니들이 감옥에서
콩밥 먹으면서 몸으로 때워라. 재훈이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엄마. 진짜야? 진짜 다 기부했어? 나 빚이 5억인데. 그거 안 갚으면 나 죽어. 엄마, 제발. 죽든가 말든가. 네가 쓴 각서대로 신체를 포기하든 장기를 팔든 알아서 해라. 나는 이제 자식 없다. 미정이가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안 돼. 내 인생 어떡해. 형사들이 두 사람을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장례식장 복도 끝까지 그들의 비명과 욕설이 메아리 쳤습니다. 이영숙,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둬.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들이 사라진 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4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듯 시원했습니다. 김씨 아줌마와 시장 사람들이 달려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영수가 잘했다. 진짜 잘했다. 이제 다 잊어라. 그들의 따뜻한 품에서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후련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존속 살해 미수, 보험 사기, 사문서, 위조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재훈이와 미정이는 각각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장에서 그들은 서로의 죄를 폭로하며 끝까지 추악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저는 선고 공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면회 신청이 수도 없이 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 친족관계 단절을 통보하고 호적에서도 파버릴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30억 건물을 매각하여 전액을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기부 전달식 날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지만 저는 사진 한 장 찍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내 피와 땀이 어린 돈이 나처럼 외롭고 힘든 노인들의 따뜻한 밥 한 끼가 된다면 그걸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 황 씨 아저씨. 그에게는 제 마지막 남은 개인 자금을 털어 바닷가가 보이는 작은 낚시 가게를 하나 차려주었습니다. 가게 간판 이름은 노량진 낚시로 지었습니다. 개업식 날 황 씨 아저씨가 가게 앞치마를 두르고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회장님, 그냥 밥이나 한 끼 사주시지 뭘 이런 걸 다. 제가 평생 소원이 내 가게 갖는 거였는데 죽다 살아나니 이런 복이 오네요. 제가 낚싯대를 만지작거리며 웃었습니다. 아저씨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쯤 물고기 밥이 됐을 겁니다. 이거 가지고는 모자라요. 장사 열심히 해서 대박 나세요. 그리고 불법 낚시는 이제 그만하시고. 황 씨 아저씨의 커다란 웃음이 하늘 아래 크게 울렸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통유리창 너머로 거대한 비행기가 날개를 펴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린내 나던 몸빼 바지와 낡은 조끼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화사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선글라스를 끼고 멋진 여행 가방을 끈 세련된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제 몸을 지배했던 생선 비린내도 락스 냄새도 더 이상 나지 않았습니다. 은은한 라벤더 향수 냄새만이 감돌았습니다. 여권과 비행기 표를 쥔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생전 처음 떠나는 해외여행이었습니다. 목적지는 괌. 며느리 미정이가 내 아들 보험금으로 친정 식구들과 가고 싶어 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혼자 갑니다. 가서 에메랄드빛 바다도 보고 맛있는 스테이크도 썰고 남들 다 아는 호강이라는 걸 해볼 생각입니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괌행 대한항공
K211편 탑승을 시작합니다.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문득 감옥의 차가운 독방에 갇혀 있을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 아이가 선택한 길이고 이건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자식이라는 족쇄, 돈이라는 멍에를 모두 벗어던진 지금 저는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재훈아, 나는 이제 내 인생 살러 간다. 너도 거기서 죗값 치르며 진짜 사람이 뭔지, 부모가 뭔지 뼈저리게 배우거라. 저는 선글라스를 고쳐 쓰고 출국 게이트를 향해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또각또각 구두굽 소리가 경쾌하게 공항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영숙 인생의 진짜 황금기는 바로 지금부터였습니다. 제 기구한 팔자 타령 끝까지 들어주시느라 속 좀 타셨지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제 얘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몸에서 지우려 애썼던 생선 비린내보다 돈에 눈이 멀어 부모를 버린 자식놈들의 탐욕 냄새가 더 역하고 지독하더군요. 하지만 썩은 살을 도려내고 나니 이제야 비로소 새 살이 돋는 기분입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돈 모으는 재미에 정작 소중한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도 돈도 내 남은 인생보다 귀할 순 없다는 거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부디 저처럼 미련 떨지 마시고 남은 인생은 오직 본인을 위해 이기적으로 사십시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만 보며 배부르다 하지 마시고 맛있는 거 직접 사 드시고 좋은 옷 입고 당당하게 즐기세요. 저도 이제 괌에서 멋지게 폼 잡으며 제2의 인생을 살아보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저 푸른 하늘로 날아오르는 비행기처럼 거침없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